늦가을의 빗줄기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마치 오래된 시계를 두드리는 메트로놈처럼 일정하게 흘러내렸다. 좁은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작은 책방, 서연의 책장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조용했다. 서점 안에는 은은한 스탠드 조명이 남아있었고 책장 사이사이엔 종이 냄새와 묵은 잉크 냄새가 뒤섞여 가라앉아 있었다. 책방 주인 윤서연 64. 하루의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오래 쌓인 먼지를 털듯. 손끝으로 책등을 하나하나 쓸어내렸다. 교직 생활 30년을 마치고 은퇴한 뒤. 퇴직금으로 열어둔 이 서점은 그녀의 세계이자 방패였다. 낮 동안은 손님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짓지만 셔터를 내리고 돌아서는 순간부터는 어쩐지 공기가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곤 했다.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집은 여전히 낯설었다. 텔레비전 소리를 켜 두어야만 잠들 수 있었고 새벽이면 천장에 비친 금간 석고선을 세어보며 다시 잠에 빠지길 기다렸다. 괜찮아. 혼자여도 평온해.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수없이 말했지만 고요한 밤은 늘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불을 끄려던 찰나 종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시계는 이미 마감 시간을 넘어 있었지만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우산도 없이 빗속에 서 있었는지 어깨와 머리칼이 젖어 있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만 둘러봐도 될까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묘하게 단단한 울림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장도윤? 67이라 소개했다. 은빛이 섞인 머리카락과 깊게 팬 이마주름. 그러나 눈빛만은 놀랄 만큼 맑고 또렷했다. 그의 몸에서는 젖은 흙 냄새와 풀향이 은은히 풍겼다. 도시에서는 좀처럼 맡기 힘든 향기였다. 도윤은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농업 서적과 인체 생리학 서적, 그리고 오래된 의학 잡지를 집어들었다. 서연은 그가 내민 책을 포장하면서 괜스레 그의 손을 눈길로 따라갔다. 오랫동안 흙을 다루어 온 듯. 거칠지만 단단한 손이었다. 계산대 앞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오래전에 알고 지낸 사람을 뜻밖의 다시 만난 듯한 기시감이 스쳐 지나갔다. 전북 순창에서 작은 과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와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를 하거든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어떤 기쁨이 담겨 있었다. 예전에는 의사셨다고요? 네. 20해 전까지 외과 의사였지요. 지금은 흙을 만지며 삽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서연은 설명하기 어려운 편안함을 느꼈다. 빗줄기는 여전히 차갑게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따뜻한 불빛 같았다. 책을 받아든 도윤은 밖을 흘끗 바라보다가 서연이 건네려던 우산을 손살에 치며 웃어 보였다.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렇게 그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문을 닫고 귀갓길에 올랐다. 언제나와 같은 골목길이었는데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다. 머릿속에서는 그의 목소리와 눈빛, 그리고 흙 냄새가 떠올랐다. 그날 밤은 텔레비전을 켜지 않아도 쉽게 잠이 들었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에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서점 문을 열려던 순간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문 앞에 정갈하게 포장된 사과 바구니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붉은 사과는 이슬 맺힌 보석처럼 반짝였고 바구니 위에는 작은 쪽지가 얹혀 있었다. 어제 늦은 시간 책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기른 사과입니다.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서연은 쪽지를 여러 번 읽었다. 낯선 설렘이 종이 위 글자에 배어 나왔다. 사과 하나를 베어 물자. 단물이 가득 번졌다.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달콤함이었다. 사과 바구니가 문 앞에 놓인 지 꼭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그날도 서연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서점을 열고 먼지를 털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기대가 있었다. 손님이 오고 가는 문이 열릴 때마다. 그녀의 눈은 본능처럼 문간을 향했다. 혹시 오늘일까 아무도 모르게 가슴속에 쌓여가는 기다림은 책장을 넘기는 손길보다 더 세밀하게 하루를 나눴다. 그리고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에 스며드는 시간.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잠시 들러도 될까요? 도윤이었다. 지난번보다 더 편안한 얼굴, 그리고 손에는 비닐에 싼 작은 꿀병이 들려 있었다. 이번엔 제가 직접 기른 꿀을 가져왔습니다. 차에 넣어 드시면 좋을 겁니다. 서연은 사소한 배려에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먼저 계피차를 내왔다. 따끈한 차 위로 연기가 피어올랐고 은은한 계피 향이 책방 가득 퍼졌다. 두 사람은 책방 뒤편 작은 테이블에 앉아 처음으로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윤은 농장에서의 일상을 들려주었다. 새벽마다 사과밭을 돌며 가지치기를 하고 계절마다 다른 비율로 거름을 섞는 법, 벌통을 관리하는 법까지 의사 시절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얻은 평화를 고백했다. 수술실에서는 매 순간이 전쟁 같았습니다. 여기선 비와 바람이 스승이 되어주죠. 서연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책으로 이어졌다. 도윤은 최근 읽은 농학 서적의 구절을 이야기했고 서연은 최근 독자들과 나눈 인상 깊은 문장을 들려주었다. 책과 흙, 전혀 다를 것 없는 두 세계가 묘하게 맞물렸다. 며칠 뒤 서연은 문득 생각을 정리하며 공지를 써붙였다. 서연의 책장, 독서 모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함께 읽고 싶은 문장을 나눕니다. 혼자 읽기엔 아까운 문장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사실은 도윤이 다시 찾아올 그날을 핑계 삼아 무언가를 준비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다. 첫 모임 날, 5명 남짓한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모임은 서툴렀지만 따뜻했다. 각자 책갈피에 꽂아온 문장을 읽고 짧은 감상을 나누었다. 도윤도 합석했다. 그는 사과밭에서 일할 때 들었던 한 구절을 낭독했다. 흙은 모든 상처를 품고도 다시 꽃을 피운다. 그 말에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오래 묻어둔 공허함을 흙이 감싸주는 듯했다. 이 즈음 서점에 새로운 손님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작은 고양이 한 마리였다. 검은 털에 가슴팍만 하얗게 물든 녀석. 서연은 밤톨이라 이름 붙였다. 밤톨은 책방 문 앞에서 비를 피하다가 서연의 눈길을 받았다. 그날 이후 매일 찾아와 창가에 웅크리고 앉았다. 서연은 사과 조각을 조금씩 내어주었다. 길고양이의 느릿한 숨결조차 그녀에겐 위로였다. 책방의 풍경은 조금씩 변했다. 손님들은 책을 고르며 밤톨에게 말을 건넸고 서점 안엔 고양이와 책이 어우러진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이는 서연의 큰딸 윤미정 40이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늘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이날은 눈빛이 매서웠다. 엄마, 그분. 요즘 자주 오신다면서요, 그분이라니. 책방 앞에서 봤어요? 엄마, 또 누군가한테 마음 주려는 거예요, 저. 솔직히 무서워요. 미정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외도와 사업 실패, 그로 인한 부모의 이혼.
그리고 매일 울며 새벽을 맞던 어머니의 모습. 이제야 겨우 안정을 되찾았는데 다시 그 악몽이 반복될까 두려웠다. 엄마, 제발 그냥 혼자 지내요. 저희도 있고 손주들도 있잖아요. 서연은 말이 막혔다. 딸의 두려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단순히 외로움만으로 누군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피어나는 평화가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책방 불을 끄고 밤토리 웅크린 창가를 바라보았다. 고양이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가늘게 감았다. 마치 조급해하지 말라는 듯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과 아이들을 지키는 일, 그 두 사이를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서연은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큰딸 미정의 날 선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딸의 두려움은 분명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었다. 책방 불을 끄고 돌아오는 길, 창가에 앉아있던 밤토리 졸린 눈을 뜨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 작은 몸짓 하나에도 서연은 묘한 위안을 얻었다. 나도 이제는 내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그 즈음 도윤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낮은 목소리. 그러나 설레는 울림이 담긴 초대였다. 이번 주말 순창에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사과 수확이 한창입니다. 도시와는 다른 공기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였다. 아직 딸에게 차마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대답을 하고 있었다. 네, 가겠습니다. 주말 아침, 서연은 버스를 타고 순창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점점 도시의 빛을 벗어났다. 콘크리트 대신 푸른 산자락이 이어졌고 도로 옆 논밭에는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차창에 부딪히는 바람은 투명했다. 그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며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이 길을 왜 두려워했을까? 버스에서 내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헐렁한 작업복 차림이었고 머리에는 챙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도담 과원은 생각보다 넓었다. 언덕 위에는 줄지어 선 사과나무들이 늦가을 햇살에 반짝였다. 나무마다 빨갛게 익은 사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가지 끝에는 이슬이 아직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 풍경에 숨을 고르게 쉬며 말했다. 마치 동화 속 정원 같네요. 매일 보지만 저도 가끔은 그렇게 느낍니다. 흙이 주는 선물이지요. 도윤은 그녀를 과수원 이곳저곳으로 안내했다. 벌통이 놓인 곳에서는 벌들이 낮게 윙윙거렸고 옆밭에는 허브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자 로즈마리 향이 코끝을 스쳤다. 점심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직접 딴 상추에 고추장을 곁들여 싸먹고 사과를 후식으로 잘라 나눴다. 평상 위에 앉아 마주한 햇살은 도시에서는 좀처럼 맛볼 수 없는 고요였다. 식사가 끝나자 도윤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연 씨께 제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숨겨서는 안 될 일이니까요. 서연은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동시에 준비되어 있었다. 도윤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들려왔다. 20해 전. 저는 대학병원 외과 과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는 간 절제 수술을 맡게 되었죠. 그러나 환자는 수술 중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가족들이 의료사고라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사과밭 사이로 바람이 스쳐 나무잎이 흔들렸다. 기록을 검토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 투약된 한근고제의 용량이 평소보다 많았던 겁니다. 명백한 투약 실수였죠? 하지만 그 실수를 한 이는 병원장의 조카였습니다. 젊고 앞길이 창창한 간호사였죠. 서연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담담히 이어갔다. 진실을 밝히면 그녀의 인생은 무너질 게 뻔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바닥을 펼쳤다. 신문은 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명의의 오만이 부른 비극. 병원은 제 사직을 권고했고 저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제 자녀들도 큰 충격을 받았죠. 의사였던 제 아들은 그날 이후 제게 서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바람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하시나요?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라기보다는 상처처럼 남아있을 뿐입니다. 다만 그 선택으로 제 명예와 가족을 잃었지요. 대신 한 젊은이의 삶은 지켜졌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평상 옆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어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다. 이건 제 은사님이 남겨주신 강의 녹음입니다. 사람을 살피는 손은 먼저 마음을 만진다라는 말이 녹음되어 있죠. 그 문장을 붙들며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의 지난 세월이 주름마다 새겨져 있는 듯 했다. 한때는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숨어 살았을 그가 이제 흙과 나무 사이에서 다시 숨 쉬고 있었다. 해가 저물 무렵 서연은 언덕 위에 서서 사과밭을 내려다보았다. 붉은 노을이 사과나무마다 번져 있었다. 도윤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흙은 모든 상처를 묻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죠. 저도 그 흙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서연은 마음속 깊이 낮은 파문이 일어남을 느꼈다. 딸의 반대와 세상의 시선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회복이었다. 밤이 되자 과원은 고요에 잠겼다.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울렸고 별빛이 사과나무 가지 사이로 흘렀다. 서연은 속으로 말했다. 이 사람이 지닌 흉터는 어쩌면 나의 흉터와 닮아 있는지도 모른다. 순창에서 돌아온 날 밤. 서연은 창문을 열어두었다. 과원에서 맡았던 흙 냄새가 아직 코끝에 맴도는 듯했다. 하지만 도시에 불빛이 번져 있는 밤하늘은 농장의 별빛과는 달랐다. 이질적인 빛 속에서 그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책방 불을 켜고 들어서자 밤톨이 의자 위에서 졸고 있었다. 서연은 고양이를 조심스레 안아 품에 안고 그 온기를 느끼며 혼잣말을 했다. 나만 알면 되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이야기일까? 도윤의 지난 고백은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명예와 가족을 잃었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 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실수한 의사로만 기억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이제 자신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며칠 뒤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책방 앞 동네 게시판에 붙은 쪽지 하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책장, 주인이 의료사고 낸 사람과 어울린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누가 붙였는지 알 수 없는 종이는 이내 뜯겼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나가고 있었다.
책방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눈빛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평소처럼 책을 고르면서도 흘끗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작은 수군거림이 뒤따랐다. 독서 모임에서도 파문은 일었다. 몇몇은 여전히 변함없이 모임에 참석했지만 몇몇은 불참을 이유 없이 반복했다. 모임이 끝난 뒤 한 이웃이 조심스레 말했다. 서연 씨, 사람들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저도 그분 만나봤는데 참 따뜻한 분 같던데요. 그러나 곧 다른 목소리가 섞였다.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료사고라잖아요. 그게 아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연은 말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책을 쓸어내렸다. 책 속 문장은 언제나 힘을 주었지만 그날따라 종이 위 글자들이 흐려져 보였다. 가족의 반응은 더욱 거셌다. 큰딸 미정은 책방으로 달려와 화를 터뜨렸다. 엄마, 이제 소문까지 나잖아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왜 하필 그런 사람을? 미정가. 그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 제가 어린 시절에 뭘 봤는지 아세요? 밤마다 울던 엄마를 지켜봤어요. 다시 그런 꼴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동생도, 손주들도요. 말끝마다 떨림이 묻어났다. 딸의 두려움이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서연은 알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마음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작은 아들 준호도 전화를 걸어왔다. 바쁜 회사 생활로 얼굴 보기도 힘들지만 목소리 속엔 걱정이 가득했다. 엄마, 언론에 나왔던 사건이라 다들 기억할 거예요. 괜히 엄마까지 상처 입을까봐 걱정돼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이 사랑을 지키는 게 아이들을 해치는 일일까? 아니면 나를 해치는 일일까? 밤이 깊을수록 고민은 더 무거워졌다. 책방 불을 끄고 뒤편 작은 방에 앉아 있으면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습관처럼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걱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두려워하는 건 아닐까.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내 현재가 변할까 봐. 나는 그저 기다리고 싶다. 나의 흉터와 그의 흉터가 서로를 치유할 수 있을지. 밤토리 창가에서 야옹 울었다. 마치 대답 없는 질문에 작은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도윤의 딸이었다. 깔끔한 차림새. 굳은 표정으로 책방 안에 들어섰다. 윤서연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조용히 앉은 그녀는 오래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동시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때문에 많은 걸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같은 분이 나타나니까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과 두려움, 그리고 이해받고 싶은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녀의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제 아이들에게 같은 말을 듣습니다. 상처받을까 두렵다는 말. 하지만 그분은 제게 상처가 아니라 위로였어요. 아마 우리 모두 같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다. 도윤의 딸은 대답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떠나기 전 그녀는 책 한 권을 집어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표지는 용서와 화해에 대하여였다. 그것이 짧은 메시지인지도 몰랐다. 그날 밤 서연은 책방 불을 모두 끄고 창가에 앉았다. 빗방울이 다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한 달 전과 똑같은 소리였지만 마음은 훨씬 복잡했다. 그때는 설렘이었다면
지금은 두려움과 갈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도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흙은 모든 상처를 묻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꽃을 피웁니다. 그 말이 마치 멀리서 건너오는 등불처럼 그녀의 어두운 마음 한켠을 비추었다. 서연은 밤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속으로 다짐했다. 흙이 상처를 품을 수 있다면 나도 조금은 품어야 하지 않을까. 소문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책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 중에는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건네는 이도 있었지만 덜어는 책을 고르다 말고 불편한 기색을 남기고 서둘러 나가기도 했다. 서연은 애써 태어난 듯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속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다. 그럼에도 도윤과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그는 매달 책방을 찾았고 여전히 계피차와 작은 선물을 놓고 갔다. 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선도 자식들의 반대도 잠시 멀어졌다. 늦가을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던 어느 토요일, 도윤은 서연을 순창의 언덕으로 데려갔다. 사과밭 위쪽에 자리 잡은 언덕은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다. 노을이 사과빛으로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반짝이는 금은 아니었고 오래 다듬은 듯 매끈한 나무 케이스였다. 그 속에는 작은 은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저녁 바람보다 더 떨리고 있었다. 이제 제 남은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화려한 건 없지만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서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딸의 반대, 동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 그러나 동시에 도윤의 진실된 눈빛과 지금까지 그녀가 느껴온 평화가 떠올랐다. 결국 그녀의 입술은 스스로 움직였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그 순간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을 감싸듯 퍼져나갔다. 언덕 위 공기는 한없이 맑았고 서연은 오랜 세월 잊고 지낸 따뜻한 떨림을 가슴 깊이 느꼈다. 행복한 기운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홀로 차를 몰았다. 구불구불한 시골길. 이미 어둠이 내린 도로는 위험했다. 급커브 구간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 순간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앞을 휘몰아쳤다. 꽝 차는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크게 흔들렸다. 안전벨트가 그의 몸을 강하게 조였고 눈앞이 번쩍이며 어둠이 몰려왔다. 서연은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 윤서연 씨 맞으십니까? 장도윤 씨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갔다. 심장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요동쳤다.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서연은 간호사에게 다급히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다. 죄송하지만 가족이 아니시면 면회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마치 문 앞에서 멈춘 발걸음처럼 그녀를 단단히 가로막았다. 차갑고 하얀 벽만 바라보며 서연은 두 손을 움켜쥐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은 더욱 조여왔다. 한참 후 도윤의 아들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의사였다.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서연에게 다가왔다. 눈빛엔 여전히 경계와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흔들림도 보였다. 아버지가 계속 어머니를 찾으십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그 말에 서연은 잠시 숨이 멎는 듯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 위에 누운 도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를 보자마자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애썼다. 차갑지만 분명한 천이 느껴졌다. 그날 밤 서연은 병원 대기실에서 꼬박 밤을 새웠다. 차가운 의자에 앉아있지만 눈은 한순간도 감기지 않았다.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오갔다. 이 사랑은 또다시 나를 상처로 이끌까? 아니면 내가 끝내 붙잡아야 할 마지막 위로일까?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긴 어둠 끝에 찾아온 희미한 빛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상징하는 듯했다. 도윤의 사고 이후 병원은 서연의 두 번째 집이 되었다. 하얀 복도는 매일같이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다. 그러나 서연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아침이면 서점 문을 잠시 열어두고 책방 일을 도와주는 단골 손님에게 부탁을 한 뒤 다시 병원으로 달려왔다. 도윤은 여전히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의식을 회복한 이후로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 의사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전신 타박상과 늑골 골절 때문에 한동안 움직이기 힘들 겁니다. 라고 말했다. 서연은 병실 창가에 자리를 잡고 매일같이 책을 읽어주었다.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었던 시집, 자신이 좋아하던 철학서의 구절, 그리고 손님들이 남긴 편지까지 흙은 모든 상처를 품고도 다시 꽃을 피운다. 그 구절을 읽어 내려갈 때면 도윤은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농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과밭은 자네 아들이 대신 돌보고 있다 하더군요. 벌들은 아직 잘 지내고 있을까요? 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그 녀석들. 내가 없어도 꿀을 모으겠지. 흙과 벌은 인간보다 더 꿋꿋하니까. 그 말에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의사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흙과 나무에 기대 살아온 그의 지난 세월이 그 짧은 농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윤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여전히 서연을 경계했다. 특히 아들은 의사로서 아버지의 과거 의료사고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 채 서연이 아버지 곁을 지키는 모습을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어느 날 서연이 병실에서 도윤의 식사를 챙기고 있을 때였다.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가족도 아니신데. 서연은 잠시 멈추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분은 제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랜만에 제 삶에 빛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 빛을 잃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긴 침묵 끝에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더는 그녀를 내쫓으려 하지 않았다. 딸의 변화는 조금 더뎠다. 도윤의 딸은 여전히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 역시 매일같이 병실을 찾는 서연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흔들렸다. 어느 날 서연이 도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책을 읽어주던 순간 딸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같네요.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거의 속삭임 같았지만 서연은 또렷하게 들었다. 시간은 느리지만 성실하게 흘러갔다. 병실 벽시계의 초침은 늘
같은 속도로 움직였지만 서연과 도윤에게 그 한 달은 이전의 10년보다 더 깊은 시간이 되었다. 서연은 종종 병실 창문을 열어두었다. 창밖으로는 가을의 끝자락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낙엽이 흩날렸지만 그 바람은 묘하게 따뜻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도윤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자 병실 분위기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의사였던 아들은 매일 차트를 꼼꼼히 살펴보았고 딸은 아버지의 머리맡을 정리해 주었다. 그 옆에서 서연은 차분히 책을 읽어주거나 손을 잡아주었다.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가족의 풍경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서연 씨에게 꼭 다시 물을 겁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말에 서연은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에 가까운 떨림이었다. 퇴원을 앞둔 마지막 주, 작은 사건이 있었다.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미정, 서연의 큰딸이었다. 미정은 아직도 굳은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엄마,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또다시 상처받는 걸 보는 게 너무 무서워요. 서연은 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네가 무서워하는 걸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 오히려 내 상처를 덮어주는 사람이야. 말끝에 미정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첫 번째 균열이 열린 순간이었다. 한 달의 병원 생활이 그렇게 지나갔다. 도윤은 여전히 목발이 필요했지만 천천히 걸음을 옮길 수 있을 만큼 회복했다. 퇴원을 앞둔 날, 병실은 묘한 설렘으로 가득했다. 자녀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서연도 곁을 지키고 있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서연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다시 묻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반대가 아니라 묵묵한 인정에 가까웠다. 도윤의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서연의 손을 잡았고 아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서연은 병실 의자에 앉아 잠든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아직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가에는 오래된 고통 대신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병실 창문을 새우며들며 바닥을 비췄다.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 도윤이 퇴원한 지 한 달이 흘렀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병원에서 보낸 그 한 달은 그녀에게도 새로운 각오를 심어주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다. 양가 자녀들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서연의 큰딸 미정은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했고 도윤의 아들 역시 아버지의 과거를 공식적으로 정리하지 않는 한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양가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장소는 도담과원의 거실이었다. 사과 수확을 끝낸 뒤여서 마당에는 노란 낙엽이 가득 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늦가을의 햇살이 희미하게 비쳤다. 거실 한가운데 긴 테이블이 놓였고 그 위에는 각종 서류와 노트북, 펜이 가지런히 놓였다. 중재 역할을 맡은 변호사도 자리했다. 첫 번째 의제는 재산 분리였다. 도윤은 자신의 농장과 서울의 작은 빌라를, 서연은 책방과 예금을 각자 단독 재산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자녀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조건이었다. 각자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되도록 보장하자는 뜻이었다. 저는 이미 제 땅과 집을 아이들 몫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도윤이 담담히 말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 역시 제 책방은 제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졌다. 두 번째는 연금 문제였다. 서연은 교직연금을, 도윤은 국민연금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령하기로 했다. 생활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되 특별한 지출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상의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부모님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시니 생활비 문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확인하며 말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우린 이제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함께 쓸 건 함께 쓰고 각자의 몫은 존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 합의였다. 기본은 순창 도담과원에서 생활하되 매달 일주일은 서울에 머물기로 했다. 서연의 책방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미정이 다소 날카롭게 물었다. 엄마, 책방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혼자 계셔도 힘든데 서연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책방은 나의 삶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도윤 씨와 농장도 함께 지켜야 하죠. 두 곳을 오가며 살 겁니다. 딸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지만 더는 반박하지는 않았다. 네 번째는 의료와 간병 문제였다. 나이가 들수록 불가피하게 다가올 현실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의료 결정권을 자녀들과 공동으로 가지기로 합의했다. 만약의 상황에서 한쪽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지키는 일이지만 동시에 아이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겁니다. 서연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다섯 번째는 일상생활의 영역이었다. 농장 운영과 책방 운영은 각자의 영역으로 두되 필요할 때는 서로 돕기로 했다. 도윤은 책방에 농산물 직거래 코너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서연은 농장의 작은 도서관을 꾸미자고 했다. 아이디어만으로도 거실 분위기가 잠시 밝아졌다. 그렇게 되면 손님들이 더 즐겁게 오시겠네요. 도윤의 딸이 드물게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으로 이혼 시의 재산 분할 조항이 논의되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그런 상황을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녀들은 단호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결국 혼인 후 새로 취득하는 재산은 공동 명의로 하고 기존 재산은 철저히 분리하기로 합의했다. 서류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 도윤의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20년 전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문서에 남기면 어떨까요? 거실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20년 전 수술 중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론은 저를 실수한 의사라 불렀죠. 하지만 사실은 수술 전 한근고제 투약량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실수는 병원장의 조카였던 간호사가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동생들을 키우던 아이였죠. 진실을 밝히면 그 아이의 인생이 무너질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떠났습니다.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미정도, 도윤의 자녀들도 잠시 말을 잃었다. 지금까지 의혹으로만 맴돌던 사건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난 순간이었다. 도윤은 덧붙였다.
그 아이는 이제 중견 간호사가 되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 가정을 지킬 수는 있었겠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에 서명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무겁게 드리워졌던 그림자가 조금은 옅어지는 듯 했다. 서류 작성이 끝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문서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두 분과 두 가족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이전처럼 완강한 거부감은 아니었다. 도윤의 딸은 서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서연은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 서연과 도윤은 농장 마당의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늦가을의 바람이 사과나무 사이로 스며들었다.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시작뿐이네요. 서연이 말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네. 흙처럼 묵묵히 함께 가봅시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오래된 상처를 덮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듯했다. 결혼식 날 아침, 도담과원은 이른 햇살에 물들어 있었다. 사과나무마다 하얀 리본이 달렸고 마당 입구에서부터 언덕 위까지는 촛불이 담긴 작은 유리병들이 길처럼 이어졌다. 전날 마을 사람들과 독서 모임 회원들이 함께 꾸민 장식이었다. 화려한 웨딩홀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따뜻하고 진실한 공간이었다. 도윤은 새벽부터 농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20년 동안 묵묵히 가꿔온 이 땅에서 새 출발을 맞이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사과나무 가지마다 남은 열매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멀리 보이는 산자락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서울에서는 서연이 미정과 함께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머리를 손질해주던 딸이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이제야 엄마가 행복해 보이네요.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하얀 원피스에 은은한 화관.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오래된 소녀처럼 반짝였다. 오후 3시. 하객들이 하나둘 농장에 모여들었다. 무료 진료를 받았던 마을 노인들, 책방의 단골 손님들, 그리고 양가 친지들이 자리를 채웠다. 사과나무 사이에 놓인 의자들은 금세 가득 찼고 가을바람이 잎사귀를 흔들며 축복의 노래처럼 울려 퍼졌다. 예식이 시작되자 도윤은 아들과 함께 서서 서연을 기다렸다. 서연은 미정의 부축을 받으며 사과나무 사이 오솔길을 걸어왔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늦가을 햇살 속에서 눈부시게 빛났다. 도윤의 눈은 젖어들었다. 주례는 도윤의 오랜 동료 의사가 맡았다. 그는 담담히 말했다. 사랑에는 빠른 길도, 늦은 길도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서로의 흉터를 감싸 안을 때 그 길이 곧 평생의 길이 됩니다. 두 사람은 서양문을 읽었다. 이제 남은 삶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늦게 찾은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손을 잡고 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마을 어르신들은 눈가를 훔쳤고 독서 모임 회원들은 준비해온 문장을 돌아가며 낭독했다. 흙은 모든 상처를 품고도 다시 꽃을 피운다. 그 문장은 두 사람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하는 듯했다. 식이 끝나자 마당에는 작은 피로연이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 놓였고 책방 손님들이 가져온 케이크가 중앙에 자리했다.
술잔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특별했던 순간은 미정과 도윤의 아들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장면이었다. 우리 부모님들 참 대단하시죠? 네. 사실 저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들의 웃음은 조심스럽지만 진심이었다. 오랜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하객들은 하나둘 돌아갔다. 농장은 다시 고요해졌고 은은한 조명만이 사과나무 사이를 밝혀주었다. 서연과 도윤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사과 잎사에 사이로 흘러내렸다. 당신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도윤이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었던 거예요. 서연이 답했다. 잠시 후 도윤은 그녀를 기억의 정원으로 이끌었다. 그가 봄부터 몰래 가꾸어온 작은 공간이었다. 수국과 장미가 달빛에 은은히 빛나고 작은 물레방아가 잔잔히 물소리를 냈다. 나무판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기억의 정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과 다시 얻은 것들을 심는 자리.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이런 곳이 있었군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가꾸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고요히 별빛을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깊고 잔잔한 설렘이 가슴 속에서 피어났다. 새벽녘,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자 서연이 속삭였다. 이제 정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네요. 도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는 우리 둘의 하루입니다. 그들의 발 아래로 농장이 펼쳐져 있었다. 사과나무마다 아침 이슬이 맺혀 반짝였고 새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노래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었다. 사랑에는 때가 없음을 두 사람은 몸소 증명하고 있었다.